어둠이 짙게 드리운 도쿄 변두리, 재개발 구역의 스산한 골목길.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간신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22살의 사토 유나는 허물어져가는 담벼락에 기대 앉아 낡은 스케치북 위에 연필을 놀렸다. 제1교포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짙은 갈색 피부와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은 이 조용한 동네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물감이 여기저기 튄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 그녀는 곧 사라질 풍경의 마지막 숨결을 화폭에 담고 있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던 그때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유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반듯하게 각 잡힌 경찰 제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다나카 켄지, 40대 후반의 경위였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그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유나의 스케치북이 아닌 그녀의 이국적인 외모에 먼저 가닿았다.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다. 다나카는 코웃음을 쳤다. 그림? 이런 누추한 곳에서? 수상한 짓 하는 거 아니고?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묻어났다. 그는 유나의 신분증을 요구했고 한참을 꼼꼼히 살피더니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사토 유나, 부모님은 두 분 다 일본인인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질문은 지긋지긋하게 받아왔다. 어머니는 제1교포시고 아버지는 미국인이세요. 역시나. 다나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유나는 그저 다름을 가진 잠재적인 문제 요소일 뿐이었다. 앞으로는 밤늦게 이런 곳에서 어슬렁거리지 마. 보기 안 좋으니까. 알겠나? 훈계조의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유나는 차가운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모욕적인 언사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다. 다나카의 냉혹한 얼굴과 자신의 무력했던 순간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스케치북에는 그리다만 풍경 대신 어둠 속에 갇힌 듯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다음 날 유나는 용기를 내어 근처 파출소를 찾았다. 다나카 경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접수 창구에 앉은 나이든 경찰은 유나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으며 연신 하품을 해댔다. 다나카 경위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젊은 아가씨가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오? 그는 유나를 귀찮은 존재 혹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유나는 준비해간 진술서를 내밀었지만 그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류 더미 아래에 던져 넣었다. 일단 접수는 해두겠소.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오. 힘없이 파출소를 나서는 유나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같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김민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제1교포 4세로 유나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유나 씨,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인종차별이에요. 그냥 넘어가선 안 돼요. 그는 분개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가 경찰 간부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괜히 일 크게 만들었다가 유나 씨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의 말은 유나의 마음에 더 큰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결국 유나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다. 하지만 다나카의 얼굴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유나가 아르바이트하는 낡은 카페 미도리에 다나카가 나타났다. 그는 손님인 척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고는 유나가 서빙을 하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통예의가 없어. 외국물 좀 먹었다고 아주 아나무인이야. 그의 시선은 정확히 유나를 향해 있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렸고 유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카페의 위생 상태를 트집 잡고 이런 곳에서 음식을 팔아도 되는 건가? 라며 주인인 야마모토 사오리에게까지 시비를 걸었다. 사오리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경찰 나으리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라며 냉랭하게 대꾸했지만 다나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섰다. 그날 이후 다나카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다. 유나가 사는 동네 주변을 순찰차가 밤늦도록 맴돌았고
유나는 창문 밖으로 경찰차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고 그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다. 유나는 다나카의 부당한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폭언을 몰래 녹음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대신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다나카의 얼굴이 점점 더 많이 등장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찬 왜곡된 모습이었지만 점차 그의 냉혹함과 권위적인 모습, 그 이면에 숨겨진 비열함까지 포착해내기 시작했다. 그림은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저항의 수단이었다. 지역 미술 공모전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나는 이번 사건에서 느낀 감정을 담아 작품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주제는 감시자, 혹은 보이지 않는 폭력. 그녀의 붓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다나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나를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불렀다. 사토 유나 씨, 최근에 이 동네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려 다닌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던데 혹시 아는 사람 있나? 다나카의 신문은 참고인 조사를 빙자한 협박에 가까웠다. 그는 유나의 과거 행적, 즉 밤늦게 골목길에서 그림을 그린 것, 불심 검문에 항의했던 것 등을 끄집어내며 그녀를 잠재적 공범으로 몰아갔다. 너 같은 애들이 문제야. 외국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사회 질서나 해치고.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칼날처럼 유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유나가 외쳤지만 다나카는 비웃을 뿐이었다. 그는 유나의 방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영장도 없이 들이닥칠 기세였다. 유나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민주는 이 소식을 듣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유나를 돕기 위해 인권단체에도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유나가 그린 다나카의 스케치 몇 점과 그녀의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익명으로 SNS에 올렸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증거도 없이 경찰을 모함하는 거 아니냐? 피해자 코스프레 지겹다. 오히려 유나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넘쳐났다. 다나카 측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유나를 더욱 압박했다. 카페 주인 야마모토 사오리는 창백해진 유나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유나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세상에는 나쁜 놈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녀는 무심한 척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날 다나카 경위가 와서 행패 부렸던 날 가게 CCTV에 뭔가 찍혔을지도 몰라. 필요하면 말해. 유나는 그 말에 작은 희망을 느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유나에게 공모전 마감일은 야속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작품을 완성했다. 커다란 캔버스에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그려져 있었다. 어떤 눈은 냉담하게, 어떤 눈은 호기심에 차서, 또 어떤 눈은 경멸감을 담고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들이 향하는 중심에는 희미한 그림자 같은 형상이 위축된 채 서 있었다. 작품 제목은 시선이었다. 다나카는 유나를 절도 사건의 공범으로 엮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체포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려 했고 유나의 방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건, 그녀가 아끼는 외국 서적 몇 권과 오래된 아버지의 편지를 마치 범죄의 증거인 양 부풀렸다. 유나는 곧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민주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유나가 출품했던 작품 시선이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받게 된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작품에 담긴 강렬한 메시지와 독창적인 표현력에 주목했다. 시상식과 함께 열린 전시회에서 유나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작가의 노트에 적힌 짧은 글귀, 때로는 시선이 칼보다 더 아프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모든 이들에게. 는 작품과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몇몇 독립 언론과 예술 비평가들이 작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이 그림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작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라는 질문들이 터져나왔다. 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나가 그동안 모아온 다나카의 폭언이 담긴 비록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녹취 파일 일부와 그의 악의적인 모습을 담은 스케치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야마모토 사오리가 용기를 내어 제공한
다나카가 카페에서 유나에게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과 함께 익명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작은 인권단체와 독립 언론사에 제보했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유나의 작품과 민준의 제보가 맞물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다. 다나카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의 과잉 대응과 특정 배경을 가진 시민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나카는 자신의 행동이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자 당황하며 유나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다나카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다나카의 과거 비위 사실을 추가로 제보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다나카 켄지 경위는 유나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그의 과거 과잉 대응 및 직권 남용 사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이후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가문의 배경과 경찰 내부의 제19 감싸기 관행 덕분에 형사처벌과 같은 더 큰 책임은 면하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자들 앞에서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조치였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사토 유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사건의 트라우마는 깊은 상처로 남아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의 시선에도 쉽게 경직되었다.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작품 시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몇몇 갤러리에서 전시 제의를 받기도 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계절은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새로운 스케치북을 펼쳤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갑고 낯선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한층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붓을 들었다. 아직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다나카와 같은 인물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